사람은 산을 오르며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산보다 더 가파른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가족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한 댓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들이랑 처음 같이 산에 오르던 날, 그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허벅지 터질 듯한 경사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고 고개를 들었는데 끝내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감동은 뭐라고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힘든 걸 버텨냈을 때야 비로소 내가 해냈구나 싶고 나란 사람이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진짜 산을 오르기 전에 가파른 결혼 생활이라는 산부터 올라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토록 험난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도 그건 미리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40을 넘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남자예요. 지금 제 아들은 중학생이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땐 한참 어릴 적이었죠. 요즘엔 저보다 키도 훌쩍 커졌고요. 말도 생각도 어른스러워져서 이젠 저한테 잔소리까지 해요. 아빠 콜레스테롤 조심하라니까 또 라면 먹었어? 이러고요. 농담처럼 주고받는 그 말 안에 저는 매일같이 위로를 받아요. 내가 그래도 잘 키우고 있구나. 혼자여도 괜찮았구나.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산 하나 통째로 끌고 다닌 기분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 배신은 저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아들까지도 깊은 상처를 남겼죠. 등산이라는 취미도 사실 그런 아픔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엔 운동 삼아 건강 챙기려고 가볍게 시작했는데요. 그 높은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더라고요. 땀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산은 그냥 풍경 좋은 데가 아니라 제 마음을 회복해주는 공간이라는 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산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마주쳤어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람. 도망친 줄 알았던, 아니 사라졌다고 믿고 싶었던 그 사람이 제 눈앞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아들은 굳은 얼굴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충격과 혼란, 분노와 슬픔. 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또 한 번의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정상은 거기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믿어서 가정을 꾸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마주한 순간부터 저는 진짜 저와 아들의 인생을 위해 싸워야 했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그 힘든 날들이 오히려 우리 부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들이 저보다 먼저 어른이 돼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았지만요. 아이는 그렇게 혼자 자란 게 아니라 함께 아팠고 함께 이겨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파탄이나 배신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버티는 법을 배워간 한 남자의 이야기이고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 그 빈자리를 아빠 하나로 어떻게 채워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없고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은 없지만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랑을 배우며 자라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는 구석이 하나쯤 있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건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든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이 제 편인 줄 알았어요. 막 퇴사하고 창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던 시기였죠. 소개팅 자리였어요. 소개해준 지인은 이 여자 진짜 괜찮다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털털하다고 했죠.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제가 원래 여자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남자 많은 군대, 남초 회사까지. 그냥 여자 앞에선 돌이 돼요. 근데요, 그날 만난 그 사람은 진짜 달랐어요. 앉자마자 밝게 웃더라고요. 어머, 저보다 더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에 웃음이 빵 터졌고 긴장감이 살짝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눈치챘나 봐요.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남수 씨, 술 좀 하세요. 그러고는 밥 먹다 말고 절 끌고 술집으로 갔어요. 폭탄주를 말아주던 손놀림이 얼마나 능숙하던지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날 제 마음속에 조용히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말 잘하고 털털하고 뭔가 저와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죠. 그러면서도 저를 긴장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빠르게 깊어졌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난 지 반년 만에 준비하던 사업을 접고 취직을 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모은 돈은 결혼 준비에 썼고요. 가족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았고 내 꿈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는 결혼 1년 뒤에 태어났고 저 닮은 눈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안고 웃으며 말했죠. 얘는 눈은 당신인데 입은 나 닮았네. 그때만 해도 우리 셋이서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고된 하루 끝에 아내가 해주는 밥 한 숟갈, 아이가 품에 안겨 자는 밤. 그게 저한테는 세상의 전부였고 전부여야만 했죠.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 건 아이가 7살쯤 됐을 때였어요. 주말에 처가에 간다던 아내가 식당이 없다는 걸 저는 아내 동생한테 들었습니다. 분명 감자탕집 도와준다더니 본인은 펜션에 친구들이랑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안 받더군요. 문자로 나 감자탕집 들렀다고 남겼는데 다음 날 점심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제 물음에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 혼자 애보라고 하면 미안하잖아. 그냥 핑계 댄 거야. 펜션 사진도 보여주고 모임에 있던 친구들 전화번호도 내밀더군요. 저는 말했죠. 거짓말은 그게 선이든 뭐든 간에 들켰을 때 더 상처야.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불편해서 순간적인 거짓말을 한 거라고. 설마 나랑 애를 두고 다른 남자랑 만난 건 아니겠지. 그땐 진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아프게 부서질 줄도 모르고요. 어느 날 밤늦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검은색 차에서 내리는 아내, 그리고 제 눈을 마주친 순간 굳어버린 얼굴.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진짜로 죄 지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몰아붙였다면 아내는 더 치밀하게 숨겼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말했죠.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데려다 줬나 봐. 아내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그렇지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아내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흥신소까지 찾아가면서요. 마음이 쓰려도 속이 뒤집혀도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 다니는 방과 후 수업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러 오셔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대신 연락드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지? 분명 아내는 오늘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선생님께 아내 직장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곧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해보니 열흘 전에 퇴사하셨다고 하네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회식, 늘어나는 외박, 낮은 눈빛, 그리고 끊기는 연락. 도망친 거구나. 아들은 학교에서 제가 데리고 왔고 집에 돌아와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 9시, 10시.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딸랑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민호 아빠 미안해. 얼굴 보면 말 못할 것 같아서 문자로 남겨. 우리 이제 끝내자. 나 이혼하고 싶어. 내 인생 더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아.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사람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문자를 읽고도 한동안 멍하게 화면만 쳐다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들은 아직 몰랐어요. 엄마가 안 돌아온 건 처음이었지만 설마 우리를 버리고 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일 때문에 늦는 거래. 곧 올 거야. 그렇게 하루 이틀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아들도 눈치를 챘죠. 저녁마다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결국 그 작은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나 버린 거야? 그 말에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애가 우는데 저는 위로해 줄 말이 없었어요. 아니야. 민호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야.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양육권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명백했어요. 저와 아들을 동시에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었어요. 혼자서 일하고 아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 하고 나면 새벽 2시, 3시. 잠들 새도 없이 새벽이 밝았고 회사에선 멍한 정신으로 하루를 겨우 버텼죠. 아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직 어린 그 애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말이 필요 없는 전부였으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돌아와 있을까 기대하던 눈빛.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울음소리. 그 모든 게 저한테는 미안함으로 박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니야. 아빠는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엄마 마음이. 그냥 자기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럼 나한텐 왜 안 온 거야? 나 잘못한 거 없어. 그 대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떠난 이유는 그냥 이기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고 버티다 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과로였어요. 응급실 천장을 보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이대로 끝나버리면 차라리 편할까 그런 생각만 맴돌았죠. 제 보호자로 병원에 와 있었던 건 누나였어요. 야, 너 죽을 일 있어? 애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고 사람 하나를 갈아 넣냐? 그 잔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말했어요. 민호 평일에 누나네 좀 맡길 수 있을까? 누나는 말없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그래. 이제 혼자 버티지 마. 그날 이후 아들은 누나 집에서 평일을 보내고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아들도 거부했어요. 아빠도 나 버리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들에게 설명했죠. 아빠가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아빠는 늘 내 옆에 있어. 단지 내가 혼자 외롭지 않게 잠깐 고모네 집에 있는 거야.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누나네 집에서 점점 적응해 갔어요. 사촌 형이랑 탱크 조립하고 고모부랑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언젠가부터는 아빠 오늘은 그냥 고문에서 자고 갈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어요. 아, 우리 애도 이겨내고 있구나. 그 남자를 카페에서 마주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였어요. 표정이 말해주더라고요.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얼굴. 제가 앉자마자 조심스레 묻더군요.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전부 사실인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꺼내뒀던 이혼소송 판결문 폭사본을 내밀었죠. 여기 이게 다 그 사람이 한 짓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남자는 그 서류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믿기지 않네요. 저는 주선이가 남편하고 아들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게 저였던 겁니다. 그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고 꽤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전 아내를 만나서 마음을 열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고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그쪽 아드님, 민호 군이죠. 정말 잘 자란 것 같아요. 산에서 봤을 때 그 아이 눈빛, 진짜 어른이더군요. 그 나이에 그런 눈빛 쉽지 않잖아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래요, 저는 아들 때문에 참았고 견뎠고 여기까지 왔어요. 전 아내한테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우리 아들은 이 상처를 안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석 달 뒤 결혼 예정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뵌 상태였고 제 부모님도 주선이를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거 다 알고 나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랑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민호 같은 아이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다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어요. 솔직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이 서류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새벽 2시 술에 취한 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그 결정을 후회했어요. 너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배 아팠냐? 민호가 널 기다리며 울었던 시간 생각하면 넌 파혼당한 걸로도 모자라. 너 아직도 날 못 놓은 거잖아. 집착이야 이건. 너 같은 사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나가 물을 마시는데 민호가 나왔어요. 아빠 통화했어? 근데 다시는 안 올 거야. 이제 진짜 끝이야. 민호는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나 이제 안 울어. 엄마 없어도. 난 아빠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언제 그렇게 자란 걸까요? 그저 웃기만 하던 어린애였는데 이제는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더 씩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언젠가 본인이 뿌린 것의 대가를 스스로 마주하길 바랄 뿐이었죠. 민호는 이제 제 키를 훌쩍 넘겼고 저희 둘은 주말마다 산에 올라요. 그 아이가 손수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예전에는 왜 그렇게 산에 가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 힘든 거 오르다 보면 꼭대기에선 그냥 웃게 되잖아요. 진짜 힘든 일은 올라가는 중이지 올라가고 나면 웃을 수 있더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자라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서서 그 성장을 지켜본 거였죠. 그날 이후로 민호와 저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눈물의 시간은 많았지만 이젠 그 눈물도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민호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스스로 밥을 짓고 혼자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관문 열고 말하는 거예요. 민호야, 아빠 왔다. 그러면 민호는 부엌에서 고개만 쓱 내밀며 말해요. 아, 어서 오세요. 오늘도 회의 길었어요.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고모랑 형이랑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장학금 받는 대학으로 갈 거예요. 아빠한테 부담 안 주고 싶어요. 그 말 듣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민호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어떤 말보다 더 묵직하게 제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이따금 아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 이제는 관심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더 소중한 걸 다시 채워 넣었으니까요. 그건 바로 민호였고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일상이었어요. 하루는 산에 오르던 중에 민호가 그랬어요. 아빠는 진짜 멋진 아빠야. 그래? 왜? 아빠가 엄마처럼 떠날 수도 있었는데 나 지켜줬잖아. 나 그거 알아. 아빠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 듣고 저는 처음으로 민호 앞에서 제대로 울었어요. 숨기지 않고 참지 않고. 그동안 너무 오래 울음을 참았거든요. 민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괜찮아. 아빠 이제는 울어도 돼. 나 다 컸으니까 이제 내가 아빠 지켜줄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할 만큼 컸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생은 진짜 산 같아요. 오를 땐 힘들고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보이는 그 풍경이 다 이유였다는 걸 알려주죠. 민호와 저는 매달 한 번은 꼭 산에 올라요. 여전히 힘들고 숨차지만 이젠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웃어주면서 올라갑니다. 민호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난 우리 둘만의 산이 좋아. 다른 사람 없어도 우리 둘이면 충분한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민호가 제 인생 최고의 등산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매일이 평범하고 특별한 하루예요. 평일엔 각자 일하고 공부하고 주말엔 아빠와 아들이란 이름으로 함께 웃는 삶. 더는 누가 우리를 불쌍하다고 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린 결핍으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라 그 결핍을 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등을 돌린다고 해서 당신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당신 옆에는 반드시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호가 지금 제 옆에 있고 저는 민호의 어깨에 기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정상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